21세기 최고 강대국 미국에서 제3세계 빈민촌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지난 몇 주간 미국 금융계, 아니 전 세계 금융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게임스탑 사건입니다. 이 게임스탑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 유튜버 분들이 다뤄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여기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게임스탑이라는 곳은 오프라인 비디오 게임 유통업체죠. 사실 요즘 트렌드로 보자면은 별로 그렇게 전망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게임스탑을 대상으로 이 헤지펀드 공매도 세력이 들어갔습니다. 공매도란 것이 뭐냐?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사는 거예요. 주식이 없는데 먼저 팔고 나중에 사? 이상한데 그게 가능해? 네, 그게 가능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브로커한테서 빌린 다음에 그거를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에 팔았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많은 양을 팔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10 주식인데 막 빠지네? 그래서 무서워서 패닉셀을 하고 그러면서 주식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5쯤 됐다. 그러면 이때쯤 주식을 사서 갚아야지 하고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0에 팔고 $5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팔고 사는 과정을 그냥 뒤집었을 뿐이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미국에 이 레딧이라는 사이트이 있는데요. 근데 이 레딧이라는 사이트에 월스트리트베트라는 포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포럼인데요. 여기서 게임스탑에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어. 이 헤지펀드 기관들이 또 뭔가 장난질이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야, 여기 우리가 막 사자 라고 하면서 매수세를 부추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스탑 주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 12불, 13불 하던 주식이 최고 500불 이상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공매도 세력은 아까 예를 들어서 $10에 팔고 $5에 살 계획을 하고 들어갔는데 $10에 팔았는데 $100에 사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공매도 세력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오겠죠. 이 일련의 사태를 두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혹은 아큐파이 월스트리트의 온라인 버전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이것도 엄연한 주가 조작이다, 시장 교란하는 것이다, 결국엔 자본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똑같다라고 비판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공매도 세력인 헤지펀드 기관을 전부 다 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 상황에서 크게 손해를 보게 될 헤지펀드 세력을 보고 한 번쯤 당해야 돼, 이런 반응이 많았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밤에 하는 토크쇼 이런 데서도 다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이 토크쇼의 호스트들이 전부 다 꽃이다, 아이고 쌤통,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회에서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왼쪽 중에 왼쪽이라고 얘기하는 AOC,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 그리고 오른쪽이라 얘기를 하는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의원이 오랜만에 의견 합의를 봤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헤지펀드, 월스트리트, 금융권 모든 이들의 공복의 적이 됐을까? 금융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 전에 돈을 빌려주고 주식 투자를 하고 이런 데서 발전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새롭고 창의적인 기법으로 금융권을 장악을 한 게 헤지펀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권, 은행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전에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게 돈을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좋게 보고 주식을 산다든지 이렇게 봤다면, 지금은 돈 놓고 돈을 먹는 이른바 카지노 캐피탈리즘의 근원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의 원흉이 바로 이 헤지펀드 세력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훨씬 더 부정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크게 타격을 봤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타격이 훨씬 적었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타격이었죠. 대공황 이후로 최고의 경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얼마나 그렇다면 심했냐? 당시에 집을 잃고 쫓겨난 사람들이 무려 1000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무려 780만 가구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실업률이 10%를 상회를 했죠. 그리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7,800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건강보험을 잃고 집에서 쫓겨나고 생계를 이어나가기 막막한 벼랑 끝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가게 되면 경제의 대공황이 오겠다라고 생각한 미국 정부가 무려
7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구제 금융을 통과를 시킵니다. 사실 그 당시에 행크 펄슨 재무부 장관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한테 가서 제발 이거 좀 통과시켜 달라고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면서 빌었다고 해요. 우리도 안다. 나쁜 놈들이다. 정말 지들이 돈 놓고 돈 먹고 이렇게 장난질을 치다가 망했고, 근데 이게 경제 위기로 닥쳐져서 이러다가는 미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7천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금융권에게 쏘아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제 금융을 받았으면은 이게 뭐 구조 조정을 한 데 쓴다든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투명하게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당시 CEO라든지 임원진에게 보너스를 주고 큰손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정부가 준 의도와 달리 완전히 다른 곳에 펑펑 쓰면서 빚잔치를 해버린 거예요. GM이라든지 크라이슬러라든지 이런 기업들에게 구제 금융을 주면 적어도 CEO 하나쯤은 해고를 하는 그런 성의는 보여주거든요. 근데 당시 CEO 중에 해고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야, 이렇게 후한무치인 기업들이 있나 라는 생각을 미국인들이 하게 되고 정말로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제대로 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정치권에게도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부시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인터뷰와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부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요. 이 구제금융이라는 것이 미국인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없을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반대할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대공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다. 무릇 지도자라면 개인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앞에 있는 모든 메스, 그러니까 이 지저분한 일들을 다 처리해 주고 가겠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 금융권의 CEO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이 CEO들에게 자기도 어떤 법적인 처벌을 하고 싶은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보너스 받고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고 수많은 미국인들은 경제 위기로 인해서 생계가 위협을 받는 상황인데, 그래서 자기도 굉장히 분노하고 무력감을 느꼈다라고 자서전에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한 미국 국민들이 양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티파티와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하게 되고,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버니 샌더스에 열광하고 엘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을 응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이 정말로 얼마나 힘든가? 사실 미국은 유럽처럼 3인주의 전통이 거의 없는 국가예요. 일하는 사람만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는 어떤 철학이 좀 있다고나 할까요? 이 부분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최근 책에도 사실 나와 있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최근의 사회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적어도 노력하는 사람에게 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현재 미국의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는 빈곤층,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무려 4천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숫자인데요. 문제는 숫자도 숫자이지만 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빈곤층에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미국 어린아이들의 6명 중에 1명이 빈곤층이라는 거예요. 인종별로 봐서도 유색인종, 특히 흑인 아이들이 빈곤층에 살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들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게 되고 평생을 이렇게 가난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유럽의 많은 선진국이라든지 이웃나라인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아이 한 명 한 명당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물론 아이에게 주는 보조금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이게 세금 공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연말정산 받을 때 뭐 약간 돌려받는 환급받는 금액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부모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파타임을 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잠깐 일시적으로 실업에 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을 위한 지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노동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공공보험보다 사보험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이 사보험이라는 것이 직장에서 이걸 대주는 거거든요. 직장을 잃어버리면 건강보험도 잃어버리기 쉽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정말 천문학적인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것이 이 국민보험을 많은 국민들에게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미국인들 중에 2,800만 명 정도가
건강보험이 없이 매우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치과치료, 이거는 뭐 빈민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메디케이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치과 의사들이 어떤 큰 체육관에 가서 이 빈민층들을 위해서 무료로 치과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서 치과 치료를 받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이 건강보험이 문제이고, 본인이 직장을 잃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건강보험까지 잃게 된다는 거죠.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직장을 잃게 되는 케이스. 이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벼락거지가 되고 월세를 내지 못해서 집에서 쫓겨나고 파타임 일을 하고 있더라도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빈곤층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문화 하면 생각나는 거 바로 할리우드이죠. 이 할리우드가 있는 LA 다운타운에 스키드로우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스키드로우라는 구역에 가면은 텐트들이 쫙 쳐져 있어요. 이게 뭐 하루 이틀 있는 텐트가 아니라 집이 없는 노숙자들이 그곳에 텐트를 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열악한가. 이 단적인 예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별로 없거든요. 공공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이 화장실 수가 시리아 난민촌에 있는 화장실보다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플라스틱 바스켓 같은 것에다가 대소변을 보고 그걸 길에 버려요. 21세기 최고 강대국, 최고 부자 나라인 미국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빈곤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불평등 문제예요. 미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니 계수라고 있죠.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평등이 심하고 낮을수록 불평등이 안 심한 건데요. 지니 계수로 봤을 때 미국보다 불평등한 국가들, OECD 국가들로 뭐 멕시코, 칠레 정도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미국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0.434 정도 되고요. 대체로 다른 유럽 국가들은 뭐 0.3대를 유지를 하는데 미국만 유독 높습니다. 근데 이 불평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건데요. 거기에 금융이 큰 몫을 차지를 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이 잡지의 한 아티클에 따르면은 미국의 최고위층의 자산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 포트폴리오가 금융자산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낮은 중산층의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이 많다는 거죠. 그보다 낮은 서민층은 사실은 자산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소득의 불평등도 굉장히 높아졌지만 이 자산의 불평등도 말도 못하게 커졌다는 거죠. 사실 이 금융위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물론 금융권도 상당히 타격을 받았지만 구제금융 덕분인지 은행이나 금융권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이 많은 최고위층은 굉장히 많이 자산을 불릴 수가 있었죠. 최근 들어서 하우징 프라이스가 올라가면서 뭐 중산층도 지금은 자산이 좀 불어나는 상황인데 문제는 서민층 그리고 빈곤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제를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도 물론이고 자산도 물론이고 이 불평등의 격차가 최고위층은 물론이거니와 이 중산층하고도 엄청나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게임스탑 사태를 개미들의 반란이라고 미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태가 의미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한폭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남겨진 상처가 아직도 극복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미국 사회를 점점 더 극단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는 위협도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도 안심할 때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